단 한 푼도 없이 태어난 소년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말년에 그 모든 돈을 기부해버렸을까요? 앤드류 카네기의 삶은 분명 성공의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선가이자 가장 무자비한 자본가였던 앤드류 카네기. 그의 복잡한 인생 스토리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835년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극도의 가난 속에 태어났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의 가족은 다른 가족과 함께 작은 오두막 한 칸을 나눠 써야 할 정도로 가난했죠. 아버지는 손으로 직무를 짜는 수공업자였습니다만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했어요. 증기기관으로 돌아가는 직조기가 등장하자 아버지처럼 손으로 천을 짜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생계를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는 일을 시작했죠. 그 사이 어린 앤드류는 아버지가 일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이 기억은 평생 그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스코틀랜드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가족은 1848년 모든 소유물을 팔아 미국행 배에 몸을 맡겼습니다. 어머니의 자매들이 보낸 편지에서 미국은 기회의 나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카네기 가족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모두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결국 12살의 앤드류가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러 나서야 했죠. 면방직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았고 앤드류는 나중에 그 어떤 큰 돈도 첫 월급만큼 기쁘지 않았다고 회상했어요. 곧 그는 보일러에 불을 때는 엔지니어 보조로 승진했지만 공장이 폭발해서 자신이 불에 타 죽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거든요. 그래서 14살이 되자 전신국에서 메신저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피츠버그 전체를 돌아다니며 전보를 배달하는 일이었죠. 이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보를 배달하면서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앤드류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외웠고 거리에서 마주치면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이런 전략은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의 지역 관리자인 토마스 스콘의 눈에 띄게 만들었습니다. 토마스 스콧은 앤드류를 개인 전신 기사이자 비서로 고용했고 월급은 35달러로 크게 올랐죠. 더 중요한 건 대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부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토마스 스콧은 앤드류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받고 둘 다 가난해서 시작했지만 엄청난 야심과 근면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멘토링 관계는 앤드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토마스 스콧이 회사 전체의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앤드류도 함께 승진했어요. 철도 확장 프로젝트를 감독하며 수익성 있는 사업 운영의 비법을 터득했죠. 토마스 스콘은 앤드류를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며 내 아들 앤디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깐 미국에서 7년을 보낸 아버지가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업혁명의 희생자로서 좌절 속에 생을 마감한 거죠. 압드류는 울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말이에요. 당시로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였겠지만요. 토마스 스콘의 지도 아래 앤드류는 더 큰 화물칸과 긴 열차를 개발해서 운송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24시간 운행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철도회사가 되었죠.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토마스 스콘이 애덤스 익스프레스 주식을 사라고 권했는데 정말로 가치가 급등해서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번 첫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명백한 내부 거래였지만 토마스 스콘은 앤드류에게 중요한 개념을 심어줬어요.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방법 말이죠.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낳도록 하는 거였어요. 멘토의 도움으로 회사 내에서 계속 승진한 앤드류는 점점 더 많은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앤드류는 직접 전장에 나가는 대신 대리인을 고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30살이 되던 1865년에는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압드류는 항상 다음 기회를 찾고 있었고 이제 철도회사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뉴욕으로 향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죠. 뉴욕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에 스위트룸을 얻어
어머니에게 진정한 사치를 선사했습니다. 마침내 젊은 시절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앤드류는 키스톤 브릿지 컴퍼니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철도에서 일하면서 나무 다리를 철제 다리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을 예견했거든요. 단순히 다리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멘토에게서 배운 수직 계열화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처럼 철광석을 외부에서 사오는 대신 자체 제철소를 운영해서 필요한 철을 직접 생산했어요. 이렇게 하면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관리할 수 있었죠. 게다가 철도 업계의 인맥 덕분에 다른 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앤드류에게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철도 교량을 건설하자는 거였어요. 1마일이 넘는 이 다리는 미시시피강을 가로질러 동부와 서부를 전례 없이 연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철도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왜 아무도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철로는 미시시피강의 강력한 물살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강철과 같은 더 단단한 재료가 필요했는데 당시 강철은 엄청나게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칼이나 보석 같은 작은 물건에만 사용되었지 거대한 구조물에는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앤드류는 강철이 미래라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강철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면 다리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는 이 아이디어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미시시피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작품을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큰 보상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걸 알고 있던 앤드류는 프로젝트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전국의 제철소와 화학자들을 찾아다니며 강철 대량 생산의 비법을 연구했어요. 한동안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를 헨리 베세머라는 영국 발명가에게 소개해줬고 베세머는 용융선철에서 강철을 정제하는 혁신적이고 경제적인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거든요. 베세머 전로라고 불리는 배 모양의 용광로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강철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강철 레일 하나를 만드는 시간이 2주에서 15분으로 단축되었거든요. 앤드류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거의 모든 자본을 베세머의 신기술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기업가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도박이었지만 앤드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추가 투자자들을 확보하자마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베세머 전로를 사용해서 대량의 강철을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공장을 설립했어요. 수년간의 힘든 작업 끝에 미시시피강 위의 다리가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이 크기의 철골 구조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엄청난 성취였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다리가 강을 가로지르는 게 안전하다고 믿지 않았거든요. 다리가 무너지는 사고가 드물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런 규모의 다리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앤드류는 다리의 안전성을 증명해야 했고 당시 코끼리는 불안정한 구조물을 건너지 않는다는 미신을 활용했습니다. 다리 개통 이래 대중이 모인 가운데 서커스 코끼리가 다리를 건너는 퍼레이드를 기획했어요. 코끼리가 성공적으로 건너자 사람들도 안심하고 뒤따랐습니다. 다리는 공식적으로 개통되었고 지금도 이즈 다리로 남아있어요. 이제 앤드류는 더 이상 다리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철소에서 강철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베세머 공정 덕분에 강철로 대형 구조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처음에 가장 큰 고객은 철도 회사들이었습니다. 강철이 더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걸 알게 된 철도 회사들은 기존의 다리와 선로를 모두 강철로 교체하고 싶어 했거든요. 앤드류는 매우 특이하지만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제철소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짓는 대신 펜실베이니아 철도 사장인 에드가 톰슨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철도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이름을 딴 제철소라면 업계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했고 에드가 톰슨 본인이 앤드류 스틸 컴퍼니에서 강철 레일 2,000개를 주문했거든요. 앤드류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강철을 생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푼돈까지 추적하는 가치를 배웠고 이런 검소함이 강철 사업을 운영하는 내내 함께했어요. 그의 모토는 비용을 지켜보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였고 불행히도 돈을 절약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가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모든 근로자로부터 최대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 앤드류는 직원들을 주 7일 하루 12시간씩 일하게 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7월 4일만 휴일로 주었어요. 힘든 노동이었고 수많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습니다. 카네기 공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흔했고 근로자들에게 보호 장비나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직원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계까지 밀어붙여졌어요. 앤드류는 근로자들을 서로 경쟁시켜서 생산성을 높이려 했습니다. 기록적인 예 강철을 생산하면 그게 매주 달성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죠. 달성하지 못하면 해고였고 말할 필요도 없이 직원 이직률이 높았으며 이 일 때문에 많은 직원이 몸과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비숙련 노동자를 사용해서 반복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노동력을 쉽게 교체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나 장인정신을 가질 수 없었고 비인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180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지만 앤드류는 무엇보다 비용 절감의 효율성을 우선시했고 직원들에게는 잔혹했지만 확실히 효과적이었어요. 앤드류의 끊임없는 효율성 추구 덕분에 그의 공장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공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곧 하루에 225톤의 강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저렴한 강철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국가 성장을 촉진하고 필요한 모든 강철을 공급하며 막대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앤드류가 비용에 엄격했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큰 돈을 쓸 의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는 항상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기계를 찾았거든요.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다면 전체 공정이나 공장, 부서를 즉시 없앨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앤드류가 사용한 혁신 중 하나는 오버헤드 크레인을 포함한 자재 취급 개선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흥미롭게도 33세의 앤드류는 자신에게 편지를 써서 2년만 더 일하고 남은 인생을 자선 활동에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나를 타락시킬 것이고 영구적인 회복의 희망은 없다고 썼어요. 하지만 2년 후에도 앤드류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앤드류 카네기에게 재앙이 닥쳤어요. 가장 큰 고객인 철도 사업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빨리 철도를 건설한 탓에 너무 많은 철도 노선이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주식시장 폭락 후 경제활동이 갑자기 둔화되었어요. 이때 국가는 극심한 불황에 직면해 있었고 철도업계의 주문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기회로 보고 이용했어요. 석유재벌 존 D.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철도가 더 많은 화물을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록펠러는 철도와 엄청난 할인을 협상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대량의 석유를 철도로 운송했고 철도 회사들은 재협상을 시도했지만 록펠러는 거절하며 기차에서 석유를 완전히 철수시켰어요.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많은 철도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 중 하나는 앤드류의 옛 멘토인 톰 스콘이었어요. 톰은 그의 옛 제자 앤드류 카네기에게 접근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도 회사에 투자해서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앤드류는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해준 옛 멘토에게 보답하고 싶어 할 거라고 톰은 생각했죠. 하지만 앤드류는 모든 돈이 제조업에 묶여 있어서 도울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톰은 절망했고 그의 사업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1881년 톰 스콘이 세상을 떠났고 비가 쏟아지는 장례식에 참석한 앤드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가졌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앤드류는 한 사람이 그의 멘토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어요. 록펠러 말이죠. 하지만 앤드류는 록펠러가 톰 스콘을 무덤으로 몰아넣었다고 확신했고 복수를 원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되었어요. 석유의 왕 대 강철의 왕. 이 경쟁은 대부분 치열했지만 둘이 서로에게 보내는 소극적 공격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에서는 약간 유머러스한 면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록펠러는 앤드류에게 값싼 종이조끼를 보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로서 빈곤에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앤드류는 록펠러에게 고급 위스키 한 병을 보냈어요. 록펠러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독실한 침례교도였기 때문에 나눠줄 수도 없었거든요. 여러 면에서 라이벌의 존재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이기기 위해 더욱 야심차게 행동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가 어떻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모든 돈을 포기했는지는 다음에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